세계정치, 한국정치 차지원입니다.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또한 중국과 관계를 놓고 정치적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호주와 중국 두 나라가 얼마 전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다녀간 직후 중국이 대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이자 호주는 단호한 입장을 공개 천명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5일 의회 연설에서 대만의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코와 중국 자제를 공개 촉구했습니다. 그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에 어느 한쪽이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과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정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호주는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을 반대하면서 파트너 국가들, 아마도 미국과 함께 이를 저지하는데 앞장설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한 것입니다. 중국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호주의 심양구에서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 발언이 나온 닷새 뒤 호주 주재 샤오첸 중국 대사가 수도 캔버라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사실상 반박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샤오 대사는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면서 대만은 호주의 태즈메니아와 같은 존재라고 비유했습니다. 태즈메니아는 호주 최남단에 위치한 섬입니다. 우리로 치면 제주도에 비유될 정도로 풍광이 뛰어나서 관광휴양지로도 유명합니다. 따라서 대만 분리는 상상할 수 없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라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력 시위 자제를 촉구한 호주 요구를 일축한 것입니다. 아울러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도 타박을 놓았습니다.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호주가 제3자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훈계했습니다. 주재국 대사를 통한 사실상의 중국 협박에 호주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중국 대사의 발언 수위가 매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인 자유당의 짐 몰란 상원 의원은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라면서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다시는 공개 연설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양측의 충돌은 최근 3, 4년간의 양국 관계만으로 봤을 때는 그리 새롭거나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국교 단절 얘기가 나올 만큼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4년 시진핑의 호주 방문, 2015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순탄하던 양국 관계에 결정적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2018년 당시 집권당 자유당 대표로 선출돼서 근자에 오른 보수강경파 스콧 모리슨 총리가 안보를 이유로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배제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2020년에도 코로나 기원에 대한 중국 현지 조사를 촉구하면서 미국이 제기한 중국 책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즉각 호주산 석탄과 구리, 목재, 와인, 킹크랩 등에 대한 수입 규제를 발동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보복에 나섰습니다. 당시 호주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35%였습니다. 호주로서는 제대로 약점이 찔린 것입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호주는 안보 차원에서도 중국에 강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가입했고요. 미국, 영국과 함께 오커스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9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오면서 양국 관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노동당은 집권 시절이었던 1972년 당시 미국, 중국 간 대탕트 분위기를 타고 중국과 전격 수교하는 등 전통적으로 친중 노선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 중 2007년부터 두 차례나 총리를 지냈던 케빈 러드의 케이스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중국에 관심을 가졌던 러드는 호주 국립대에서 중국어와 중국 정치를 전공한 뒤에 대만 사범대에 유학했습니다. 유창한 중국어를 무기로 대학 졸업 뒤에는 외교관이 돼서 1984년 베이징에 외교관으로 파견돼 중국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총리가 된 뒤에 시진핑 주석과 직접 중국어로 대화하면서 술잔을 기울일 정도로 우위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2013년 그가 두 번째 총리를 맡은 지 3개월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노동당은 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집권한 자유당은 노동당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중국과 상대적 거리를 뒀고 양국 관계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노동당의 정권 재탈환에 중국이 하식을 드러낸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리크창 중국 총리는 5월 총선 직후 승리를 이끈 앨버니지 노동당 대표에게 보낸 축전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강력 희망했습니다. 마치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앨버니지는 조각 때 외무장관으로 아시안계 여성인 페니 웡을 발탁했습니다. 웡은 호주의 모친과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 부친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중국의 피가 흐르는 인물입니다. 중국 언론은 적극 반색했습니다. 중국 문화와 정서를 잘 아는 만큼 웡 장관이 양국 관계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와의 관계 개선은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호주에게 가한 경제 제재가 오히려 중국에 더 큰 타격을 입힌 탓입니다. 실제 호주는 중국의 수입 제재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플러스 성장에 이어서 올 상반기에는 기록적인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자원부국인 호주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톡톡히 입은 탓입니다. 반면 중국은 호주에 대한 일방적 제재가 오히려 재발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석탄 검수 조치입니다. 호주산 석탄은 2019년도만 해도 전체 수입 물량의 26%를 차지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내 석탄 생산이 저조하고 대체 에너지 발전 시설 전환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가을부터 중국 동북지방은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여기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을 추진하자 중국은 더 급하게 됐습니다. 호주산을 대신한 인도네시아산 석탄 확보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석탄 가격이 톤당 436달러로 중국 검수 조치 시점에 비해서 무려 7배나 급등한 것도 큰 부담이 됐습니다. 중국은 친중 세력 집권에다가 경제적 필요라는 이유에서도 호주와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호주와 국방장관 회담을 따로 가졌습니다. 자유당 정권 때 호주가 제의한 통상장관 회담을 거부했던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양국 간 장관 회담은 거의 3년 만이었습니다. 이어 한 달 뒤에 주요 20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호주와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무조건 호주에게 매달리는 자세로 놓지는 않았습니다. 관계 회복의 조건으로 중국을 적이 아닌 협력 상대로 볼 것, 제3자에게 휘둘리지 말 것 등 4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에 호주의 노동당 정부는 중국의 기대와는 달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중국이 내건 4가지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무역 제재부터 풀으라고 역공했습니다. 상대를 적이 아닌 협력 상대로 볼지 여부의 판단 주체는 호주다. 또
미국을 겨냥한 제3자 관계 설정 역시 주권 침해로 인식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호주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서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벌이자 호주는 친중으로의 선회는커녕 반중 입장을 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움직임은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예정보다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초 호주는 오커스 동맹국인 미국 등의 협조를 통해서 핵 잠수함을 자체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꽤 걸려서 2040년이나 돼야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마일스 국방장관은 이달 초 핵 잠수함 완제품을 구매해서 조기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발언 시점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와 맞물린 지난 8일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임하는 호주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친중파 러드 전 총리 역시 노동당 후임 정권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는 최근 두 차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위한 무리한 시장 경제 질서 왜곡을 35년간 한금알을 낳아온 그 일을 죽이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중화민족주의를 내세운 그의 대외정책이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동당 정권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무역마찰 와중에 불거진 호주 내 반중 여론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8년 불과 12%에 불과했던 중국 위협론은 어느새 63%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아울러 풍부한 자원을 가진 호주의 경제적 여건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작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호주가 보여주고 있는 자국이익, 일관성, 보편적 원칙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듯 호주 역시 철저히 자국이익 우선 관점에서 외교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간혹 일부 국가에선 국익 기준을 놓고 정파 간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호주에선 정파 간 견해 차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로 기준점에 대한 변함이 없는 탓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친중 노선을 걸었다고 해서 관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치 기준 역시 분명합니다. 패권으로 무장한 채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세계 평화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라고 당당히 외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펠로시의 날개짓에 중국발 태풍을 마주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금 호주 노동당 정권의 대응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는 없을까요? 실제 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 우리의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히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국익의 기준점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전임 정권 때만 해도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북한 비핵화의 지렛대로서의 중국의 역할과 비중을 우선시해서 어떻게든 중국을 달래고자는 포용론이 우세했습니다. 반면 당장 경제적 손해를 좀 보더라도 미국 중심의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의 패권적 움직임에 당당한 목소리를 내자는 원칙론이 현 정권에서는 우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로 우리의 대중국 정책에서 일관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중국이 사드 운영과 관련해서 전임 정부가 약속한 이른바 3부를 이행하라고 큰 소리 치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이럴수록 정부는 우리 내부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임 정부의 대중정책을 굴종으로 규정짓고 단죄하려는 듯한 태도부터 버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를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야당 역시 무조건적인 중국 환상을 깨버려야 합니다.
사드 정상 운영을 위해 중국의 안보 주권을 주장하는 정부에 대놓고 벌집수식이라고 비난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으로 현상을 변경을 시도하면서 국제질서를 흔들거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정치적 반대자와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행태는 누가 봐도 인류 보편적 가치와 어긋납니다. 러드 전 총리처럼 우리도 퇴임한 진보 정권 인사들이 중국을 향해 따끔하게 질책하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